일본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연안읍에 그 이제 6km나 되는 연안읍에 나무 정리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부터 그냥 무조건 그냥 저 기차에 태워가지고도 일본으로 갔으니까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이 결국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일본은 메이지 시대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 등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동원 문제가 다시 굉장히 한일 간의 뜨거운 그런 현안으로 제기될 것인데 그럼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나 그 어떤 계획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아베 정부의 전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가 운영하고 있는 나가사키 조선소. 밥 먹고 올해 101살인 김한수 씨는 74년 전인 1944년 8월 나가사키 조선소로 끌려왔습니다. 당시 전매청에서 일하던 그는 나무를 정리하러 가야 한다는 관리자 말에 따라갔다가 그날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나무실로 간다고 해서 나무실로 가는 줄 알았댔는데 가보니까 사람만 한 200명 모여 있고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집으로 돌려보내질 않고 거기서 바로 기차로 다 부산으로 가버렸다고. 김한수 씨는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나가사키 조선소에서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가장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제일 그 슬픈 것이 그거예요. 먹는 거. 그걸 그래도 그 사람 먹으라고 그러면 되겠다. 첫 번에 가니까 그걸 밥을 줘서 한 놈도 안 먹고 그냥 다 갖다 집어쳐놓고 어디다 놓으면 심통 나니까 그 도시락 통 그런 것에 그냥 다 집어빼갔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죠. 한 보름 되니까 자기 저 집에서 먹고 왔던 거 다 이거 아마 그 에너지가 아마 그 부족 다 빠져나가고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그것도 못 먹어서 헐떡 했지. 김한수 씨처럼 강제동원됐던 많은 한국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나가사키 조선소의 일부 시설들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함께 등재된 일본의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 가운데 한국인이 강제동원됐던 곳은 8곳이었습니다. 구남도로 더 잘 알려진 하시마 탄광도 그중 한 군데입니다. 하시마 섬은 일본인들도 자주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남도 어디에도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동을 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やっぱりですね、世界遺産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当時この島で頑張った炭鉱さんたちのおかげだと思います。これは国を問いません。日本の方、韓国の方、朝鮮の方、いろんな方この島においでいただいています。その方々の尽力なくして世界遺産は到底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들 시설에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유네스코와 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각 시설마다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등재 당일 사토군이 일본 유네스코 대사는 성명을 통해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이케 탄광을 제외하고는 강제 동원이 설명된 곳은 없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중국이나 구미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단시 식민지 조선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연합국군 포로 등을 강제노동시키는 등 불행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함께 이제 수록되어 있는 팜플렛에는 이러한 이제 강제노동에 대한 이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렇게 팜플렛에는 일본어만이라고 해도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지 안내하시는 분은 이러한 설명 전혀 하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그건. 일본의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단체가 만든 영상입니다. あんまり危険な仕事はさせてないと思いますよ。朝鮮の人には。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으로 세계 유산에 등재된 전국 23개의 시설 중에서 나가사키현의 하시마, 통칭 군함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세계를 향해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何人か言われたけど、もうみんな友達ですよ。別に差別することなかったもんね。差別したっていうことはないですね。 산업유산국민회의는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한글 사이트까지 만들어 일제시대 강제동원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영상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도 않았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저 사람이 그 시기에 군함도에 살았는지 살았으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야 그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것인데 그게 아예 없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연도가 안 밝혀져 있어. 심지어 자기들이 한국이 역사를 날조했다라고 엉터리 자료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들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단체는 2013년 9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사진이 대부분 아베의 측근이나 재계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자문역인 가토교코 내각관방 참여를 포함해 현재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관계자 등이 이사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베 등 일본 구구 세력이 만든 단체인 겁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서자 아베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유네스코 관련 업무가 내각 관방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네스코 관련 업무가 정치화되었다. 그러니까 내각 관방의 이제 지휘부고 산업유산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집행하는 실무위원회, 민관실무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베 정부는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보전 상황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아베 정부는 강제동원을 제대로 기술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과 전쟁 기간, 그 후에 일본 산업을 지원한 한국인이 많았다. 즉 강제동원을 마치 자발적인 지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이 아니라 지원한 노동자로 탈바꿈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뭐 우리가 산업 역군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그런 자발적이고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참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아베는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요시다 쇼인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맞아 요시다 쇼인을 더욱 내세우고 있습니다. 本年は明治維新から150年の節目にあたります。幕末植民地支配の波はアジアにも押し寄せました。その大きな危機感が日本人を奮い立たせ、私のふるさと長州では松下村塾に身分に関わりなく多くの若者たちが集いました。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명추신에 대해서 아베 수상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전후 체제로부터 탈피 이런 점에서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일본 그런 그 모습을 다시 되찾으려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결국 아베는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용해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이 자기 어떤 밝은 역사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국가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일본의 취해야 할 그런 행동이다. 그걸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사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난 2012년 5월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3년 전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일본의 그 판결 같은 경우는 한일 합방이 합법을 전제로 해서 강제동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헌법의 그 기본 이념으로 봐서 일본의 그런 사실 인식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우리 헌법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강제동원 관련되어 가지고 이 배상 청구권이 이게 엄연히 살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데에서 그 2012년 5월 24일 그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2016년 11월 외교부가 재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하면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등 오히려 일본 편을 드는 듯한 견해들을 잔뜩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최봉태 변호사는 배상 청구 문제는 양국 간에 사법적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며 외교부를 비판합니다. 재판을 통해 가지고는 구제를 강제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니까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배상 청구권을 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 정부나 기업은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본 사법 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판결은 실제적으로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강제하는 판결을 했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외교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던 시기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고 1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6개월 지나 연장됐다 그러면 또 6개월 어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문 닫는다를 전제로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협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봐요. 그 종료 기간이 언제죠? 그걸 물어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는 거죠. 너희하고 뭐 협상을 왜 하겠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민간단체들은 아직까지 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 이거는 강제동원 문제가 다시 굉장히 한일 간의 뜨거운 그런 현안으로 제기될 것인데, 그럼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나 그 어떤 계획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있어야 여러 부처 간을 넘어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대책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외교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실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문화재청은 올해 6월에 있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공고했던 해당 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풀 스토리를 담은 해설 절차를 마련하라라는 게 지침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제출한 보존 계획서에 그러한 풀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담을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올 6월 달에 있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공원.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추도비에는 한국인들이 미쓰비시 계열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써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시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강제동원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추모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自分たちの行った事柄について侵略し植民地支配をし、そしてそこから人を連れてきて日本で働かせで、日本で死んで返せない、遺骨を返せない、そういう状態は日本社会にとってとてもい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きちんと歴史の真実を自分たちの歴史として始末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社会でなければ、私たちの後に続く、子供や孫にいい社会として引き継いでいく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ですから私たちは日本の社会のために役立てたいということで活動しています。 일본보다 한국 정부가 2배 이상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드바셈이라는 정보기구를 만들어서 53년에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그 홀로코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강제 노동까지 다 해서 지금까지도 조사 사업을 하고요. 그걸 하면서 축적된 그 자료가 90년대 소송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동안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와 비교해 강제동원 문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역사를 왜곡했고 아베는 올해 메이지 유신 150년을 기점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 왜곡을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